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다큐멘터리 전쟁사.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하는 8월. 오늘은 전쟁의 무대를 아시아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상처와 피해를 남겼던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2차 세계대전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표현 방법을 한번 빌어쓰자면 네. 2차 세계대전의 포함되는 일제의 태평양 전쟁이라 쓰고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읽는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전범국, 일본,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일본 제국, 일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일본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네. 일본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라든가 영토 크기가 절대 독일, 프랑스에 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계 상위권의 국가였어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하게 되면서 소위 산업혁명을 들어가게 되죠. 영국의 모직물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그리고 유럽 것들을 빨리빨리 벤치마킹 해가지고 순식간에 경제 대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0년대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미국의 대공황이 터지기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의 매해 경제 성장률이 20%가 넘어요. 매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임진왜란 때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한국과 만주, 중국으로 들어가는 동북아시아 팽창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미국의 후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미국하고 미략을 맺어가지고 그 유명한 가스라데프트 조약해서 태평양을 미국이 먹고 니네 이쪽으로 해서 이 파트너를 나눠 가진 거죠. 그러나 일본이 중국 전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더 나가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을 일으키며 침탈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더 많은 군수 물자가 필요했고 석유와 고무 등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는 탐나는 먹잇감 그 자체였다. 독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은 후 일본은 무방비 상태였던 동남아 식민지를 누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태평양을 거머쥔 미국이라는 산을 넘어야 했다. 일본의 선택은 진주만 공습. 마침내 태평양 전쟁의 막이 올랐다. 지도를 보니까요. 네.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무대인데 저는 이렇게 넓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을 하면 보통 이렇게 한 방향 이렇게 가는 맞아요. 게 보통 이제 전략적으로는 뭐 사방팔방이에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뭐 중국, 대만, 만주, 그다음에 우리나라까지 해서 이미 식민지를 상당 확보하고 있었죠. 북쪽으로도 갔어요. 그럼요. 네. 1937년부터 이른바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네. 일제가 본격적인 침략 야욕을 드러내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의 미국 관계가 급속하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일 전쟁을 했는데 사실 중국 전선이 네. 완전히 점령을 못했죠. 전쟁의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물자 부족, 그다음에 역시 이제 시장 부족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 태평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태평양에는 영국과 미국이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뭐 지금 유럽 전쟁에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미국하고도 이제 붙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태평양에 미국과 영국의 땅으로 내려오는 게 이제 태평양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이 가장 원했던 게 저 인도네시아 지방이에요. 자바 네. 수마트라 저쪽. 왜냐하면 이른바 남방 자원지대였거든요. 석유도 나고 고무도 나고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를 가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필리핀이에요. 근데 필리핀이 당시 미국 식민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하고 일전을 불사해야죠. 근데 여기에 일본이 내걸었던 명분이 정말 웃겨요. 아시아 해방이에요. 해방 같은 소리. 침착해. 네, 알겠습니다. 침착할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남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필리핀이라는 미국 이 점령지가 있었는데 그쵸. 제일 처음에 어디 공격했는지 아세요? 친주만이죠. 맞죠? 왜 근데 거기부터 공격을 한 거예요? 일본은 사실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 해군 지휘관의 유력군도 야마모토도 미국 유학생이고, 그래서 미국을 점령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태평양을 일거에 점령한 다음에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현실을 인정해라, 이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군 함대를 일거에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해군을 재건하려면 1년, 2년은 걸릴 거다. 그 사이에 우리는 태평양을 요새화한다. 이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미 태평양 함대의 주둔지가 진주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진주만에 대한 전격적인 공격을 했는데 사실상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제독은 전쟁을 극구 반대했어요. 이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잠재력 산업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절대 전쟁하면 안 된다, 미국 하면은. 근데 막 전쟁을 몰아붙이니까 야마모토가 마지막에 한마디 해요. 내가 딱 6개월 동안은 무슨 짓은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야마모토의 생각이 이거였죠.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키고 그 다음에 있을 결정적 해전에서 만약에 미국을 경멸시킨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너무나도 치사한 게 사람이 말이죠. 이 서로 간에 언쟁이고 싸움이 있더라도 야 너 진짜 너 진짜 나 무시해? 너 진짜 한 대 맞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일본은 이런 거거든요. 먼저 진주만 공격을 하고 그 다음 선전 보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문명 국가에서 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말로는 뭐 타이프 치는 사람이 늦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데, 그게 분당 0.8타치인데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야마모토는 마지막까지 제대로 우리가 진주만을 공격하기 전에 선전포고가 되는지 대단히 신경 써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의 성향을 알거든요.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전쟁을 시작했다면 미국한테 어떠한 호된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호되게 당하는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강했으니까 뭐 그랬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일본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거든요.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이 사실 꽤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 산업 기술 불균형하긴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빨리 성장하죠. 당시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전함은 미국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다들 안 믿으시는데 훨씬 좋았어요. 전함 이런 거 다 속도도 더 빠르고 항공기 그 유명한 제로는 미국 항공기를 압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도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192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은 쿠데타를 해서 한국의 총독으로 왔던 사이토 총독이 죽죠. 그리고 이제 군부 엘리트가 장악을 하는데, 일본 역사를 보면 그 하층, 중하층이었던 사무라이 계층들, 이런 중하층민들이 가장 빨리 출세할 수 있는 데가 군대예요. 군대죠. 또 자기들은 또 이 사무라이 후예라는 이게 있고, 이래서 얘들이 이제 군부로 와서 당시 사회의 엘리트가 이제 육사로 몰립니다. 그게 강력한 이제 육사 엘리트 집단을 구성하는데, 전쟁 초창기에 일본군은 훈련도 잘 돼 있고 전술적으로도 뛰어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참모라든가 이런 그 장교들의 실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정말 무서운 게 그러한 사람들이 맹목적 충성을 하는 순간 진짜 무서운 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군 말 잘 듣는 건 뭐 어마어마한 일화들 있죠. 메가더가 젊었을 때 일본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군대 역시 병이니까 병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일본군 장교가 왜 나 문제 없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일 보여드릴게요. 천황폐 지시니까 몇 월 몇 시 먹을 것. 그랬더니 다음날 검사를 해봤더니 다 먹었다는 거예요. 한 명 빠짐없이. 메가더가 너무 충격받았다고요. 그게 왜 충격을 받을 일이에요? 미군 병사들한테 약 넣어주고 약 먹어라 하면 갖다 버리지.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예방약이라고 먹으라는데 누가 먹냐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 무서운 게 그 2차 대전 중에 필름 한 통이 발견이 됐는데 네. 항모가 침몰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모든 병사들 가판을 집합해서 고향을 향해서 경례해라. 그걸 마지막에 사진 찍은 게 했는데, 정말 병사들이 이 넘어져가는 가판에서 바다에 살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쫙 도열해서 이걸 하고 있고, 저 그때 한 명이 막 기울어진 가판을 뛰어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합류하려고. 그걸 나중에 유품으로 건졌거든요. 인간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뉴기니 전투 이야기는 뭔가요? 도저히 선진국 군대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뉴기니 정글은 남태평양 버마 정글 중에서 제일 지독하대요. 우리가 아는 파푸아뉴기니 예, 거기죠. 네. 근데 여긴 또 문제가 뭐냐면 고산이에요. 네. 거기다가 중간에 동물도 없어요. 그 정글 안에 원주민도 못 들어간 땅이에요. 너무 촉박해요. 예, 여기를 상륙해서 4,000m 고개를 넘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흑산이어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포탄을 메고 올라가는데 식량도 없이 거기 들어갔어요. 굶주리며 들어가는데
연합군이 살아서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를 굶으면서 코코다 고개를 못 넘을 줄 알았는데 넘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미군 기지를 점령해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네.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공격했으면 점령했을지도 몰라. 근데 본부에서 철수하라고 그래요. 왜요?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늘 굶주렸잖아요. 이제 돌아와라. 이제 겨우 넘어갔더니 현장 지휘관은 차라리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쵸. 또 돌아오려면 돌아와야지. 근데 돌아오면서 군대가 거의 굶어서 죽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연합군이 추격하다 보니까 한 번 야영했던 곳마다 시체가 널려 있는데 얘들이 또 적한테 포로가 될 수 없다고 나 못 간다 그러면 다 찔러 죽여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거의 전멸해 버립니다. 로봇 같은. 근데 이러한 교육이 대단한 부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모든 군대에서는 항복할 때 항복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네. 항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일본군한테는 일본군은 그런 교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본군들이 항복 대신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바로 이게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네, 이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인 막을 오르게 되는데요. 일본은 과연 10년간 어떤 무기를 개발했는지 또 이에 맞서는 미국의 무기는 어떠했는지 무기고부터 만나고 오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군사 강국 일본과 미국의 무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군 해군 항공대에선 3총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명한 영식 함상 전투기, 일명 제로 전투기죠. 바로 이 전투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당시 진주만 공습에 신화를 썼던 일본 해군의 최신형 전투기였죠. 기막힌 기동성으로요. 전쟁 초반 전혀 실전 경험이 없는 미숙한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한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로 전투기 기동성의 비밀은 극도로 기체를 경량화한 결과였습니다. 주골격 프레임에 경량화를 위해 구멍을 숭숭 뚫었었고요. 초경량 누랄륨인으로 제작된 외피는 방탄 기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료 탱크에 대한 방어 조치도 전혀 없어서 총탄 몇 발에 쉽게 불이 붙어서 별명이 나르는 라이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비행기가 급강하 시 시속 700km가 넘으면 기체가 공중 분해됐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요. 97식 함상 공격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한 뇌격기, 즉 어뢰를 사용하는 공격기였죠. 산호해 해전, 미드웨이 해전 등 주요 해전에서도 미 군함들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빈약한 무장과 형편없는 방어력 때문에 약점이 노출되었죠. 다음은 99식 함상 폭격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개전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한 급강화 폭격기였습니다. 기체 자체의 능력은 꽤나 빈약했지만 일본군의 급강화 폭격기 조종사들의 훈련도가 매우 높아서요. 나름대로 쓸만했었습니다. 자, 이제 일본군 항공모함입니다. 개전 당시 일본은 8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대 이상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정규 항모는 4척뿐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일본 연합함대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일본 해군 항공모함은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연기가 나오는 연돌이 배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수직 연돌이 기류 이상을 일으키는 항공기 이착함에 영향을 줄까봐 염려되는 설계였습니다. 근데 이건요, 하늘 무너질까봐 지붕 들고 있는 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연돌 쪽에 숙소가 배치된 수병들은요, 창문을 열 수조차 없었고요. 이로 인해 폐결핵 등의 병이 유행해서 당시 일본 해군 최정예 항공모함 아카키의 별명은 살인주택 아카키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무기입니다. 미 해군 항공우대의 실질적 주력 전투기였던 와일드캣 전투기입니다. 미 해군의 강력한 신형 전투기가 나오기 전까지 미 해군을 지켜냈던 주력 전투기죠. 그동안 과장된 제로 전투기의 신화 덕분에 형편없는 전투기로 인식되었지만 실제 제로 전투기와의 교환비는 1대 2.5로 오히려 제로 전투기보다 우수했었습니다. 와일드캣이 제로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서 연기를 뿜고 강화하면요, 일본군의 제로 전투기 조종사는 격추로 간주하고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캣의 튼튼한 방어력 덕분에 기지까지 무사히 귀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로 전투기의 전과가 과장되는 계기가 되었죠. 자, 마지막으로 미국 항공모함입니다. 개전 당시 미국은 7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불침해함으로 유명한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군 조종사들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덕분에 엔터프라이즈는 이들의 어뢰를 피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구축함처럼 선회시킨다든지 갑판에 폭탄이 명중해도 20분 안에 화재를 진압하고 심지어 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출격하는 등 엔터프라이즈 함생 자체가 일본군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본의 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각종 신무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신형 무기들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무기고의 문은 굳게 잠가두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전사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현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만 공습이란 영화 유명했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미국은 정말 일본의 진주만 공습 낀세를 몰랐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뒷북처럼 나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음모론이죠. 일부러 알고도 전쟁 일으킬 명분을 주기 위해서 했다. 진주만 때도 보면은 뭐 알았는데 뭐 암호무전을 잘못 해독했다는 둥, 안전달했죠 됐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알았어도 이미 늦었어요. 당시 미군 전투기가 좀 떴다고 한들 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죠. 일본군은 정보를 참 교묘하게 모았어요. 네. 하와이 군항을 항상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처럼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하와이 시내에서 파는 왜 관광용 지도 있죠? 네. 이런 걸 교묘하게 다 모아서 본국으로 계속해서 보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확히 알아내요. 그 다음에 왜 어부들을 위한 해도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사서 수심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본군한테 보고를 한다. 일본군 수뇌부에서는 조각난 정보들을 그러네요. 퍼즐 맞출 때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춘 다음에 완벽한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전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야마모토라고 알고 있는데 야마모토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겐다 미노루 중자라고 일본 해군 최고의 브레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든 진주만 작전의 입안을 다 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일본이 하나의 기만 작전을 써요. 당시 진주만을 기습하러 갔던 제1항공함대가 가는 동안에 야마모토는 전함 위주의 함대를 이끌고 남중국해에서 강력한 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으로선 당연히 저 기동훈련을 빌미로 해서 공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기동훈련을 하니까 당연히 목표는 필리핀이라고 생각했어요. 필리핀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기만 작전에 미군이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일본 연합함대 제1항공함대가 아주 교묘한 루트로 이제 진주만에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전함도 그렇고 많은 배가 이제 침몰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민간인도 많이 사망했어요. 당시 필름을 보면 그 일본군이 공습을 하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전부 다 무차별 사격을해요. 이거 아직 이거 선전포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전혀 선정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심지어 병원차, 앰뷸런스까지도 공격을 하거든요. 진짜. 일본군이. 일요일 아침에 평화를 깨뜨린 일본의 기습적인 공습. 진주만에 경보가 발령된다. 진주만이 공격받고 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선전포고도 없는 불시의 기습. 일본은 무방비 상태였던 진주만을 무차별 폭격하며 2차 공습을 가한다. 상당수의 미 군함들이 격침당했고 특히 애리조나 함은 탄약고가 폭발하며 두 동강 나고 만다. 수천 명의 병사와 민간인까지 희생된 미국의 충격과 분노는 맹렬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날을 치욕의 날로 선포했고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공식 선언한다. 근데 이렇게 1차, 2차 공습을 하고 왜 3차는 안 했는지도 약간 의문이 들면서 이 진주만 공습에 대한 의혹도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뭐 기분 나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주만 공격의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 엄청난 전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해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력을 기울인 작전치고는 전과가 미미하거든요. 더 결정적인 건 진짜 목표는 항공모함이에요. 미국 해군을 경멸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작전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모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항모가 그때 마침 다 훈련 나가 있었어요.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2차 공습 끝나니까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3차로 잡자.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비행사 단장 다 얘기를 했는데 나고모가 거부를 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항모 지휘관이 아니에요. 전함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래서 항모 작전을 잘 몰랐다. 반드시 항모 잡으라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했다는 설. 그 다음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정설인지도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싸우면서도
너무 압박이 큰 거예요. 미국의 생산력 이런 걸 아니까 일본도 이게 우리가 최대한 희생을 조금 하고 이겨야 된다는 강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차 공격 나가면 분명히 희생이 클 텐데 이제 그쵸. 기습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걸 없애니 우리 걸 보존하니 이러다가 보존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그모는 대단히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겨서 승기를 잡았는데 이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야지 여기서 3차 공격을 잘못했다가는 그치. 우리가 여기서 대전가를 이미 올렸는데 여기 흠집이 갈 수 있다. 더군다나 주변에 미군 잠수함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여기서 돌아간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왜 이게 결정적인 일본군의 실수였냐면 3차 공격에서 뭘 했어야 되냐면 미국의 유류 저장 시설, 어마어마한 유류가 있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선박 수리 시설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놔뒀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주만 기습이 끝난 다음에 두동강 아리조나만 빼고 가라앉은 배로 건조 올려서 수리를 해버려요. 다시 건져 올려서 수리해서 출동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사노에 해전에서 요코타운이라는 항공모함 하나가 완전히 완파가 됐거든요. 네. 무슨 진단이 내렸냐면 이 요코타운호를 다시 띄우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수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군 1,400명의 정비군이 달라붙어서 68시간 만에 고쳐요. 야, 이 정도면 부활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를 띄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면서 다 고치는 거예요. 아, 일단은 뛰어서 가고 이제 공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들은 가면서 고치고. 이 이후에 미군 의회 보고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네. 만약에 이 선박 수리 시설하고 유류 조장 시설이 파괴되었다면 진주만에 있는 미군 그 전력을 다시 제공하는데 최소한 1년이 걸린다고. 그렇죠. 1년 이상. 그렇죠. 왜냐면 지금 저기까지 유료를 계속 갖다 날라서 쌓아놓은 건데 그게 없으면 한국은 어떻게 뜰 거야? 그게 진짜 미스터리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그 정도로 거대하게 뭘 모아놓는 걸 안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식량 없이 산 넘어가듯이. 그렇죠, 그렇죠. 하루 쌍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탱크가 있을 거라는 발상을 개념 못한 것 자체가 같아요. 없앴네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일본군이 잘 싸워서 뭐 저렇게까지 뭐 전방위적으로 나라를 점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침략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동남아를 동시 진격을 한 거죠. 진주만 공습 다음 날 이제 소위 말레이 이쪽 필립 쪽으로 공격이 시작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군이 승승장구하면서 네. 초장에 뭐 엄청나요. 특히 싱가포르 함락시키고 나서는 영국군 사령관이 항복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요. 근데 그게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또 막 위장을 해요. 장식품도 막 넣고 그래서 쫙 뿌리고. 근데 사실은 당시 영국군은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아니죠. 본토도 엉망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본토에 지금 막 계속 공습 떨어지고 이러는 그렇죠. 상황인데 필리핀을 순식간에 차지하고 나니까 와, 일본이 이거 세 개가 우리 거네 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하죠. 가장 남방 자원지대 핵심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석유가 펑펑 나고요. 고무도 나고 어떤 그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고 일본의 경제를 돌리기 위한 모든 자원이 여기서 다 났어요. 근데 일본은 석유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유럽 전선에서의 독일하고 차이예요. 독일은 결정적인 기술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석탄 액화 기술이 있었다고. 석탄에서 휘발유 뽑아내는 기술이 독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전쟁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없었거든요. 일본은 그런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저 남방 자원지대를 반드시 확보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일본의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의 기간에 모든 작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지금 지도에 나오죠? 저기 녹색으로 이렇게 일본. 저기 이른바 일본의 절대 국방권입니다. 일본이 생각하는 대동아 공영권의 완성도예요. 아, 여기까지를 예. 우리가 차지하면 예.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여기에 아시아의 맹주가 그렇죠. 그러면서 아시아의 맹주뿐만 아니라 이때 일본은 이미 타라 입구라는 얘기를 해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우리가 들어갔다. 구라파에 들어갔다라는. 근데 유전지대는 그 거기에 있던 나라들도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곳일 텐데.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이미 그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었거든요. 네덜란드는 독일한테 점령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야 하여튼 이게 일본이 잘 싸운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전부 다 휘어서 공격하고 있는데 지원도 못 받는 빈 땅을 다 들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태평양 함대만 무찌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무주공산에 들어가면서 아시아 해방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못된 행동들을 많이 해?
본인들은 뭐 얍삽하게 거기 빈땅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착취도 그런 착취가 없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희생을 시키고 집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라입구라는 사상을 일본이 가지면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일본 민족을 제외한 아시아 인종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못한 건 금방 배운다니까요. 무솔리니, 히틀러 결국은 그런 마인드도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 우리만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굉장히 그 히트쳤던 두 가지 조로가 열등민족과 우등민족을 나누는 거.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약육강식. 세상은 어차피 약육강식이야. 훌륭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의 사상이 퍼져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침략에 나선 일본은 초반 6개월 동안 승전을 거듭한다. 침략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미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켜야 한다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었다. 일본은 미드웨이 섬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선제 공격하지만 이미 암호 회독에 성공한 미군은 철저한 준비로 방어에 성공한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이 해전을 두고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바로 북태평양에 위치한 미드웨이 섬에서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인데요. 아마 미드웨이 해전부터는 호순 씨가 아마 대단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이때부터 그래요? 승패의 전환점이고 일본군이 반짝한 게 앞에 딱 6개월이에요. 이 미드웨이 위치가 정말 좋은 위치였어요. 하와이하고 일본하고 딱 거의 중간이에요. 이 미드웨이를 점령을 하게 되면 태평양 전체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1938년에 미 의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내요. 미 행정부한테. 전쟁 전략적 측면에 봤을 때 미드웨이가 대단히 중요한 섬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웨이에 대한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행정부에 내요. 미 의회에서. 사실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100% 일본군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요? 성능이 훨씬 떨어졌어요. 미국 배들이 다. 근데 배는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잖아요. 비행기, 전함 모든 게 성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결정적인 실수가 일본군이 함대를 분할을 해요. 근데 이게 또 원인이 뭐냐면 원래 미국을 공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드웨이 원래 작전이 없던 개념이에요. 너무 빨리 성공하니까 이제 뭐하지? 이렇게 되면서 급조하는 전술이 나와요. 그때 미국의 자존심 때문에 둘리틀 폭격대라고 해서 일본에 폭탄 몇 발 떨어뜨렸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더 밀고 가자 이런 식으로 돼서 미드웨이가 급조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군이 암호 해독반이 이 미드웨이 공격을 탐지해냅니다. 올 것이다. 이미 방어도 의회에서 통과해서 공고히 해놨는데 오는 것까지 알고 있었군요.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연의 연속은 필연이다. 일본군의 제일 항공함대가 항공모함 6척이었어요. 이걸로 미드웨이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 일본군이 파악했던 미군 항공모함은 딱 2척이었어요. 그럼 6대2자 3대1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기는 전투라고요. 그래서 일본군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3대1까지 필요 없어. 2척을 빼서 알류산 열도 쪽으로 공격하자. 4척 가지고 가요. 그래도 2대1이잖아요. 요크타운호가 대파됐는데 그걸 고쳐낸 거죠. 고쳤죠. 갑자기 3일 만에 3대1에서 4대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입장에서 해볼만 하다.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군 최고의 브레인 겐다 미노루가 미드웨이 해전이 있기 이틀 전에 고요로 쓰러져요. 그렇지. 얘 어딘가에 누군가는 계시는 거야. 그 다음에 항상 겐다의 빛에 가려있던 선임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이시 대자라고. 겐다보다 계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맨날 겐다의 뒷그늘에 있었어요. 근데 질투는 많고. 근데 이 오이시가 내놓는 전략마다 최악의 전략만 내는 거예요. 잘한다, 오이시. 그리고 미군 폭격기가 갔었을 때 미군 폭격기가 일본군 항공모함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가려고 있는 중에 저기 일본 구축함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혼자 떨어진 구축함. 근데 이 구축함은 미군 잠수함 잡으려고 돌아다니다가 본대에서 떨어졌거든요. 얘가 본대로 귀환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저 구축함 어디로 가지? 쟤를 따라가 볼까? 덜커덕 일본군 항공모함 4척이 있는 거예요. 단 5분 만에 박살났어요. 그게 운명의 5분이에요.
그러네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상 미도해를 먼저 공격해야 되느냐, 아니면 근처에 있는 미국 항모를 공격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함재기가 공격할 때 지상 공격력 폭탄하고 항공모함 공격하는 그 어뢰가 달라요. 네. 그럼 이걸 셌다가 야 제이 때 이걸 바꾸고 이래갖고 갑판이 폭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원래는 그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려가서 바꾸고 해야 되는데 네. 한쪽에 몇 번 쌓아놨었어요.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그냥 급하게 바꾸느라고 참 이게 폭탄이 잔뜩 쌓여 있어요. 잘했네. 또 일본군 항모의 문제가 가운데다가 그 일장기 빨간 점을 갑판에다가 딱 그려놓는 그렇죠. 타켓 참 보기 좋게 이렇게 쭉쭉 가운데에다가 모아지게 근데 갑판에는 폭탄이 가득 가득 쌓여 있고. 한 발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불과 뭐 1시간여 만에 그 긍지 높던 네. 일본군 제1항공함대 모든 항공모함이 전부 다 격침돼 버립니다. 태평양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한 약 3일간의 치열했던 전투 미드웨이 해전. 일본은 진주만 공습해 놓친 미 항공모함들을 격침시키면 태평양을 제패할 수 있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일본은 정보 노출에 이어 수많은 뇌격기까지 격침당하고 만다. 여기에 일본 제1항공함대가 참여하는 자충수까지 속출하는 등 승리의 여신은 그렇게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완벽한 미국의 승리였다. 미드웨이 해전을 통해서 일본 그 강력한 해군력이 정말 크게 와해가 됐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태평양 쪽으로는 눈을 안 돌렸겠네요? 아니죠. 미군은 이제 여기서 한번 승기를 잡고서 중요한 전략 욕충지 섬을 하나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딪히게 된 게 과다칼날인데, 그러니까 원래 일본군은 호주를 점령할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 넓은 땅에 병력이 들어가봤자 하니까. 근데 호주가 유럽에서의 영국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미국의 당시 생산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유럽 전선의 전쟁 물자 플러스 빵까지 먹을 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호주로 와서 태평양 전쟁에서 싸우는 모든 군수 물자가 호주로 다 와요. 근데 이게 태평양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인도 전선, 중국 전선에 가는 물자까지 전부 호주에 와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의 모든 물자를 미국이 다 내는 셈이에요. 당시 전쟁상에서 그만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전 힘이었어요. 세계를. 그게 또 중요한 게 아직 그 당시는 미국이 쇼미더머니를 안 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시 체제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1943년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직 체제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전 세계를. 그러나 어쨌든 그러니 일본이 사실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호주도 가야겠다라는 사실 불가능한 작전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호주를 공습하기 위해서 비행장을 딱 만들었던 것이 과달카날이에요. 미국이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쵸? 당시 일본군은 지상군도 진주를 안 했는데 공병이 먼저 가서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공격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선발대 가서 공항 공사하고 식량, 탄약 이런 거 쌓아놨는데 미군 해병 1개 사단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미군이 과달카날을 점령하죠. 그럼 그대로 그 비행장을 미군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일본 해군이 빵빵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군 구축함이 보급 이걸 내려놓다가 네. 일본군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급품을 내리다 말고 가버려요. 도망가요? 예. 그래서 해병이 사실 식량도 없어서 그 일본군이 버리고 쌓아놨던 쌀밥 먹으면서 버틸 정도로. 그래서 과달카날 전투는 미국 전쟁 사상 거의 유일하게 미국품이 보급품 부족과 식량 부족에 허덕이면서 굶주리며 싸운 거의 유일한 전쟁일 거예요. 아니 그러면 놀라서 도망가기 전에 일본군들이 그거 놓고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이제 미 해병대가 1번째 시레이션 까먹으면서 1번째 불도저로 비행장을 완성시켜요. 그때 보면 만들어진 게 혹시 쌀밖에 없으니까 네. 밥을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다 패티 넣어서 라이스 버거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과 일본 여기까지 상황을 보면 1대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전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일본군이 과다칼날을 탈환하려고 시도를 네.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선발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츠키 대자가 지휘하는 1000명의 선발대를 보냅니다. 네. 근데 이 1000명의 선발대의 역할이 뭐였냐면 상륙해서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후속 부대가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츠키 대자가
야 후발 때 기다릴 거 뭐 있어? 우리 한번 확 하면 미군들 우리 봤잖아 필리핀에서 쓸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일본군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광경을 봐요. 당시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기관총이 8정이었어요. 네. 근데 미군은 약 120정의 자동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 공세가 제대로 시작이 됐네요. 일본군 특유의 야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칼 탁 꽂고 일제가 하면서 달려나가죠. 근데 이제까지 일본군이 보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조명탄이 날아가면서 셀 수도 없는 수십만 발의 탄환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1000명 중에서 778명이 전사합니다. 대낮 완전히 그러니까 녹아 없어진 거죠, 부대 자체가. 근데 이제 당시 미군들은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어떤 나라 군대도 1000명이 돌격해서 700명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 3분의 1 좀 죽으면 후퇴하지 돌격 안 합니다. 그 과달카날 전투를 보면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전투를 하거든요. 네. 그때 돌격을 하니까 이제 미군 기관총이 죽는데 시체 사진을 보면 정말 겹겹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미 해병대가 어쨌든 미국 최고 정예니까 훈련은 잘 받았지만 실전 경험은 없었는데 과달카날 전투의 가장 큰 공이 미군한테 2년은 해야 될 실전 경험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사흘을 똑같은 루트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전투를 3번을 하니까 완전 숙달이 되죠. 왜 이러는지를 자기도 궁금해요. 왜 이럴까? 근데 어떤 전체주의라고 할까? 이게 매뉴얼 짜고 한 번 작전을 짜면 완벽한 작전을 짜야 된다고 다 검토해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실패를 해도 고치질 못해. 그거 다시 고치려면 처음부터 다시 다 뒤엎고. 네, 또 이렇게 며칠 해야 돼. 시간 없죠. 그러면 임기응변으로 바꾸질 않고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원래 융통성이 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전쟁사의 철칙이 같은 작전을 반복하지 말라는 건데 일본군은 사무라이 정신에 기대서 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속한 과달카날 섬. 일본은 이 섬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비행장을 설치하며 본격적인 군사 기지화에 나선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 해병대의 상륙 작전이 강행된다. 일본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섬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했지만 이내 반격을 준비한다. 태평양 전쟁, 지상 전면전의 최초 격인 과달카날 섬 재탈환전. 일본군은 상식을 넘어서는 군대였다. 일방적인 승리에도 미 해병대는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달려드는 일본군에 경악하고 만다. 역시나 여기서도 과달카날 섬에서도 원주민 학살을 그렇게 했다라고. 과다카날에 일본군이 상륙한 걸 안 게 원주민 때문이에요. 원주민 하나를 잡아다가 미군의 정보를 캐려고 했는데 말을 안 하니까 칼로 배를 찌르고 목을 찔러서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살아서 이 사람이 미국한테 가서 일본군 왔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군 온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나중에 훈장 받고 그랬거든요. 결국 사셨어요? 예.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과달카날에 네. 동상도 있어요. 네. 아, 진짜요? 근데 이 일본군의 특유의 이 타라이프한 이 정신 때문에 원주민 같은 사람들은 전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동물인 거야. 예. 그냥 마구 학살을 해요. 사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유, 사실 뉴기니 전선에서도 한국인 병사들이 많이 끌려갔다고 그래요. 군대 징집도 있고 학도병도 있고 강제징용. 예, 들어간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위안부, 종군 위안부 사건 같은 거 다 거기 끌려가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731 부대 같은 거. 아 정말 나루타 실험. 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네. 도대체가 아무리 사상이 어떻다고 하고 아무리 명령에 충실하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뭐 이제 굉장히 심장이 아파오고 있는데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을수록 일본의 광기는 이제 정말 인간의 것이 아닌 게 됩니다. 네. 일제가 저지른 만행 중에 잔악 무도함의 끝을 보여주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 난징 대학살이 있었죠. 태평양 전쟁의 도화선. 중일 전쟁이 계속되던 1937년 12월 일본군은 난징을 강제 점령한 후 야만적인 약탈을 자행한다. 도시는 황폐화된 지옥 그 자체였다. 일본군의 광기는 잔악무도한 사륙 행위로 이어졌고 그 희생자만 무려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난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난징 대학살의 주범이 바로 마스이 이와네와 다니 히사오다.
말 그대로 악행을 저지른 이들인데요. 난징 대학살의 주범 마스이 이완해와 다니 히사오. 외모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전형적인 일제시대 군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삐처리 좀 해주십시오. 무려 30만 명이에요. 한 나라의 인구가 30만인 나라도 있어요. 그쵸. 야, 근데 지금까지도 일본은 그때 난징 한 몇천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몇십만 명이든 몇천 명이든 학살은 학살이에요. 아, 그쵸. 이런 몇천 명밖에 안 됐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 자체가 대단히 치졸한 짓이에요. 그러네요. 이 난징 대학살 왜 일어났는지 배경부터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왜 정말 그럴까요? 이상해요. 네. 왜냐하면 옛날 전쟁에는 약탈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병사들이 싸우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중세에는 대개 이제 약탈이 이런 식이에요. 3일간 허용한다. 근데 이제 옛날 중세 전쟁도 무조건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탈을 허용하면 군대가 군기가 빠져요. 네. 그래서 어떤 꼭 점령해야 도시라든가 어떤 중요할 때 약탈을 허용하고 뭐 어느 나라든 다 그래요. 한 3일 한다, 뭐 하루 한다 이런 게 네. 있는데 그리고 남경은 어쨌든 당시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경제 중심지였다고요. 여기다가 약탈을 한다고 군대를 풀어놨는데 왜 이랬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어떤 특정 지역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풀어서 닥치는 대로 살인하고 정말 강간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그 일본군이 남경을 점령했을 때 이제 점령군으로서 남경 대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경 대표한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뭐냐면 여자를 2,000명 선발하라 이거예요. 위안부로. 당연히 거절하죠. 이걸 누가 오케이 해요.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학살이 대단히 심해져요. 그냥 사이코패스 군단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셨죠. 즐기고 다니는. 왜냐하면 전혀 죄책감을 못 느꼈어요. 뭐 대부분의 일본군들이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만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본토에서 이걸 또 이제 언론에서 남경 대학살 같은 거를 뭐 적을 100명 베어 죽였다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하거든요. 본토에서도 본토 사람들도 그럴 수도 죄책감이 있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칼을 만드는 장인 같은 사람들이 좋은 칼을 만들어주면서 한 명이라도 더 적의 목을 베어주세요 하고 진상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일본 사회 상용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렇게 잔인했던 대학생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방송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풀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 자르기 내기. 그러니까 마치 무슨 맥주 500cc 누가 빨리 먹나 내기하는 것처럼 전쟁을 치르고 나를 공격한 사람이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앉혀놓고 누가 빨리 목 자르나 내기를. 제가 뭐 잡아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고 강물에 시체가 둥둥 떠다녔대. 근데 얘기는- 이야기를 예. 들으면 들을수록 인상이 자꾸 찌푸려지고 아우 막 이렇게 닭살도 돋으면서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있지 않았지만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까지 몸소리가 치는데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한 그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을 했나요? 이 사람이 끝까지 발뺌해요. 그러니까 아주 치졸하게 발뺌을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고소형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 히사오라고 있죠. 너무 편안한 죽음을 맞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총살을 당하죠. 전범으로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전범이 이 둘만은 절켜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범 재판이 문제예요. 또 지금 이걸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유명을 달리하셨고 지금도 고통받는 할머님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할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극동 국제군사재판소에서 A급 전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전범이라고 받은 사람이 28명이에요. 28명이요. 그리고 사형을 받은 전범은 7명입니다. 7명이요. 손에 꼽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전범 재판이죠? 전범 처벌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은 끝나는 순간 정치의 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비정한 건지 정치가 비정한 건지. 근데 뭐냐면 웃기는 게 명분은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가혹행위 할 수 있어. 전쟁이 끝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거래 좀 하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얘기가 모든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게 전쟁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저도 생각하기에 그 전쟁 이후에 어떤 냉전으로 치닫게 되는 국제 정세가
이거를 이러한 그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좀 안타깝죠. 네. 다음 이야기. 태평양 전쟁의 군수력,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전쟁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간 미국의 강력한 신무기 등장.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일제의 결사항전과 미국의 총공세에 패망의 길로 접어든 일본. 태평양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속으로. 미국의 공업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9일에 한 척꼴로 항공모함이 나옵니다. 항공모함이요. 메가더식으로 하면 45년이면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개구리 뛰기 작전이라는 거예요. 일본 해군의 등뼈를 부러뜨리는 해전이었다. 39만의 일본군이 전사하고요. 미군은 10,000명 전사하고.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나갈 때 절대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약 10만의 마닐라 시민이 일본군한테 학살당해요. 아 진짜 못했어. 아 진짜 어떻게? 일본 민간인을 가장 많이 죽인 건 일본 지휘부예요. 자기네한테 일왕은 신이거든요. 신의 나라가 절대 진리가 없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원자폭탄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됩니다. 또 이제 전쟁 중에 서로 간에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있죠. 포로 대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했을 리가 없겠죠. 아 전혀 뭐 일본군만큼 포로에 대한 이유가 제로였다는 는 없었어요. 바탐선의 죽음의 행진 유명하죠. 7만 명의 미국과 필리핀 포로가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면서 생겼거든요. 포로 수용소까지 끌어가는데 뭐 식량도 물도 없이 그냥 가요. 그러니까 7만 명이 가면서 10,000명이 죽어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잔혹한 방법이에요. 이건 당시에 있었던 이 일 때문에 관계자들 전부 다 전범 처리돼요.